된다고? 몇 페이지? 오늘 저기지? 256페이지 해야 됐지? 별의 에너지 주어. 오늘 하면 끝나네? 끝나겠네 거의. 아니다 좀 남았다. 자 보자. 자 258페이지 별의 에너지온하고 내부 구조 보자. 별의 에너지온은 봐라. 별이란 건 저기가 그 뭐니 스스로 에너지를 내고 그 전체의 운동 중심이 돼야 되지. 그리고 첫 번째 별의 에너지원은 자 뭐니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지. 자 아무리 작은 물질도 뭐는 있어? 질량은 있지. 그럼 별 같은 경우는 질량이 매우 크단 말이야. 그러면 그 질량 때문에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생겨.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해준단 말이야. 그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열 에너지로 바뀌어. 중력 수축하면 중력 수축에 자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는 봐봐.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중력 수축하면 열 에너지로 바뀌어. 중력 수축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중력이 이렇게 되고 보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를 높이라고 그러자. 높이가 감소하잖아. 높이가 감소하지. 그러면 이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뭘로 전환되는 거야? 그렇지. 모이면 열 에너지로 되지. 그래갖고 내부 온도가 높아지지. 자, 중력 수축 에너지는 중력에 의해 수축하면 위치 에너지의 감소로 생기는 에너지인데 이게 대부분 뭐야?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중심부의 온도를 높이게 되겠지. 그래서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봐라. 원시별의 에너지원. 야, 원시별은 별이 아니야. 다행아, 원시별은 별이 아니야. 별 아니야. 왜? 이 원시별이 빛을 내긴데, 근데 그거는 뭐야? 핵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가 아니야. 뭐야? 이거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해됐어? 자, 원시별의 에너지는 원시별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수축될 때 위치 에너지가 뭘로 전환된다? 열 에너지나 뭘로 전환돼?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 응? 그러면서 봐봐. 자, 중력에 의해 수축할 때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일부가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켜 일부는 방출되어 빛을 낸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원시별을 별이라 안 그래. 왜? 핵융합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이해됐어? 그러니까 중력 수축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데 이 중에 이 열 에너지가 내부 온도를 높여. 갖고 빛을 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원시별은 별이 아니야. 왜? 에너지원이 핵융합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리고 별의 탄생이나 진화 과정에서 중심부의 온도를 높이지. 이해됐어? 그리고 별의 탄생이나 그 진화 과정에서 중심부의 온도를 높인다. 그리고 중력 에너지의 수축 에너지의 크기는 뭐잖아? 야, 중력이 뭐니? F는 뭐에 비례해? R 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이란 말이야. 그럼 거기서 봐봐. 보자. 이때 봐봐.
반지름이 R0인 원시 성운이 중력 수축하여 반지름이 R인 원시별이 될 때, 중력의 수축에 의해 감소한 위치 에너지 중 복사 에너지 전환되는 에너지 양이 델타 E야. 그러면 이때 R0가 R보다 무한 많이 큰 경우, 따라서 그때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이거니까 델타 E는 이렇게 이런 거지. 뭐지? 뭐가 되냐면 여기서 야 1은 뭐니? F 곱하기 S지. F 곱하기 S지. F 곱하기 S지. 근데 이때 F가 얼마니? G 곱하기 R 제곱분의 M이야, M. 그리고 그 S가 얼마니? 이제 R로 되잖아. 근데 이게 지워지면서 얘는 뭐가 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는? R분의 G M제곱이 되지. 근데 이때 다 쓰이는 건 아니지. 이거예요. 얼마?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아까 지금 그랬잖아. 중력 수축의 에너지가 에너지 크기는 거의 무한히 크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 응? 그리고 보자. 이제 원시별이 이제 더 중력 수축을 해. 그럼 내부 온도가 1000만 K가 넘지. 그러면 드디어 뭘 하니?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주기율성이 되지. 드디어 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보자. 드디어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어? 별이라고 할 수 있지. 수소 핵융합 반응 하니까.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를 보자. 수소 핵융합 반응은 뭐야? 4개의 수소가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반응으로서 핵융합 과정에서 줄어든 질량이 전체 질량의 0.7%야. 그 질량의 에너지 등가에 올리해서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리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양전할 띠는 수소 원자핵 사이에 강한 반발력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별의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돼? 1000만 더 K 이상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이냐? 자, 봐봐. 수소 핵융합 반응을 써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지. 이게 돼. 응? 그리고 자, 2개의 양전자가 방출돼. 그리고 나머지 질량이 줄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변하는 거야. 누구의 질량이 더 커? 얘의 질량이 크다. 여기로 오면서 0.7%만큼의 질량 결손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뭘로 변하는 거야? 이 질량이 뭘로 변하는 거야? 에너지로 변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C는 뭐야? 비례속도잖아. 3 곱하기 10의 8승이야. 저거 해봐. 9 곱하기 10의 16승이더라고요. 이 C의 적응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그러니까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겠지. 근데 자 봐봐. 얘들은 뭐야?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뭐냐? 수소 원자핵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양성자잖아. 양성자지. 그러면 양성자는 플러스야. 좀 봐.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양성자지. 프로톤이다. 프로톤이 뭐야? 양성자지.
근데 애들이 결합을 해. 근데 여기에 뭐 양전자나 중성미자가 들어가. 잠깐만. 양전자로 보자. 그러면 자나 양성자하고 중성자 중에서 누가 좀 더 무겁니? 응? 중성자가 좀 더 무거워. 왜? 양성자는 다운이잖아. 코크가. 양성자가 뭐야? 다운이잖아. 다운 코크잖아. 얘가 플러스 3분의 2지. 플러스 3분의 1이야. 얘가 전화량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잖아. 근데 뉴트론, 중성자는 다운이야. 영이잖아. 근데 코크보다 다운 코크가 조금 더 무겁다. 그럼 다운 코크가 두 개 있는 중성자가 조금 무겁단 거야. 거의 비슷한 거야. 근데 즉 양전자하고 양성자에다가 양성자하고 양전자하고 중성미자를 첨가하지. 그럼 얘가 질량이 더 커지면서 중성자가 되는 거야. 양성자가. 그럼 여기서도 얘가 양전자하고 중성미자가 첨가돼. 그래서 여기 양전자 있잖아.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돼? 중수소 원자핵이 돼. 이것들이 또 결합하면 프로톤 두 개에 뉴트론 두 개가 되지. 뭐가 되는 거야?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이해됐어? 근데 누가 더 질량이 크다고?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더 헬륨 하나보다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0.7%만큼의 질량 결성이 발생해. 그럼 그 질량이 뭐라고 바뀌어? 에너지로 바뀌어. 그러면서 핵융합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써놔. 이거. 써놓으면 되지? 하고 이게 26 메가 이렇던 볼트 나올 거야. 26 메가 이렇던 볼트. 이해됐지? 뭔 말인지 알겠지? 다 써놔.
그러다 보니까 야 양성자들은 전부 다 플러스지. 그러면 이것들이 플러스하고 플러스 사이는 청력이 제공하잖아. 그리고 얘들이 이걸 묶으려면 하려면 이걸 묶으려면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러다 보니까 1000만 도 이상이 넘어야지만이 이게 합성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봐봐, 뭐라고 하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플러스를 띠는 수소 원자핵 사이에 강한 전기적 반발력이 존재하지. 이걸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별 내부의 온도가 1000만 도 K 이상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걸 묶어서 헬륨으로 만들 수 있잖아. 이해됐어? 그리고 봐봐. 그러다 보니까 자 반응 전의 총질량이 4 곱하기 1.68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kg이야. 즉 6.7456 10의 마이너스 27승 kg이야. 근데 반응 후의 헬륨은 6.69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이야. 그러면 질량 차이가 5.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승이 생긴단 말이야. 따라서 이게 2는 델타 MC의 제곱이니까 5.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승 곱하기 3 곱하기 10의 9 곱하기 10의 16승이니까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때 주결성 이제 핵융합 반응하기 시작하지. 그러면 그 배열을 뭐라고 불러? 주결성 단계라고 부르지. 주결성의 에너지원은 자 원시별이 중력 수축으로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여 1000만 도 K 이상이 되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주결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빛을 낸다.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수소 핵융합 반응의 종류는 봐라. 나왔지? 수소 핵융합 반응의 종류 보자. 종류에는 뭐가 있니? 자, 금방 있잖아. 뭐야? 주결성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는 양성자의 반응, 프로토늄의 반응과 탄소, 질소, 산소의 순환 반응, 탄소, 질소, CNO 순환 반응이 있다. 그래갖고 양성자는 선생님하고 했지? 했잖아. 여기서 이게 뭐야? 중성미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양전자는 플러스잖아. 이렇게 쓰면 되지. 거기 나왔지. 위에 올라와봐. 양성자 반응, PP 반응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중심부의 온도가 1800K 이상인 별에서 우수하게 일어난다. 밑줄로 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그래서 중심부 온도가 1800K까지 올라가는 거. 그래서 우세하게 일어난다고. 물론 다른 것도 일어나지만 양성자와 양성자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헬륨이 되는 거. 그래서 원래는 봐봐. 수소 원자핵 6개가 융합하여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고 2개의 수소 원자핵은 방출되지. 결국에 뭐라는 소리야?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헬륨을 만드는 거지. 그렇잖아. 6개가 반응해갖고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들고 수소 원자핵 2개가 방출되니까 결국에는 이거하고 똑같다. 이 공식이 이거하고 똑같다.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탄소, 산소, 질소 순환 반응 CNO 순환은 봐라. 이거는 어디서 일어나? 질량이 태양보다 2배 이상이고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K 이상인 별에서 우수하게 일어나. 왜? 왜 그러냐? 왜 그래? 야, 질량이 태양인 정도의 별에서는 만들 수 있는 무거운 원소가 뭐니? 탄소나 산소야. 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 만들지. 헬륨 만든 다음에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나 산소까지 만들어. 그러나
질량이 큰 별은 태양보다 질량이 크지. 그러면 중심부 온도가 35K까지 올라가고 철까지 만들 수 있어. 근데 봐봐. 얘들은 질량이 태양보다 2배 이상이 되겠지. 그리고 중심부 온도가 1800K니까 자 봐라. 제일 먼저 봐라. 어떻게 돼? 4개의 수소 원자핵 4개가 반응하여 참여하여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때 탄소, 질소, 산소는 무슨 역할을 한다? 무슨 역할을 한다? 촉매 역할을 하는 거야. 제일 처음 봐라. 봐봐. 결과적으로는 뭐야? 질소, 탄소, 질소, 탄소, 그 다음에 질소, 산소로 바뀌면서 결과적으로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들어가. 그래갖고 뭐가 만들어질 거야? 하나의 헬륨이 만들어지지. 근데 이때 탄소나 산소, 질소는 뭐로 쓰인다? 촉매로 쓰인다는 거야. 이렇게 반응이 잘 일어나기 위한 그걸 뭐라 그래? 우리는 촉매라 그러지. 이 새끼가 거기. 자기 자신을 변하지 않고 반응 속도만 빠르게 하는 게 촉매야.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태양의 에너지를 보자. 태양의 에너지는 우리 지금 태양이 무슨 단계지? 응? 다현아, 무슨 단계야? 주결성 단계지. 주결성 단계니까 뭐야? 수소,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가 태양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야. 자, 별의 일생에서 주결성이 몇 %를 차지한다? 90%를 차지해. 그럼 우리 태양 봐봐. 지금 생성된 지가 50억 년 됐어. 그럼 앞으로 50억 년이 남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단계야 지금? 주결성 단계지. 그래갖고 태양의 에너지는 태양도 주결성이므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래가지고 자, 첫 번째 1단계는 핵융합 반응에 참여한 수소의 질량은 4 곱하기 1.686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kg에 대한 질량 개선율을 구한다. 그러면 구해보니까 질량 개선 계산해보니까 0.7%야. 그리고 태양의 질량 2 곱하기 10의 30승 kg 중 수소 핵융합 반응에 참여하는 중심액의 질량을 전체의 10%라고 하고 광속을 3 곱하기 10의 8승 m/s라고 할 때 태양이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방출할 수 있는 총 에너지량은 E는 델타 MC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10의 30승 kg 곱하기 0.1% 그리고 0.07%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 m/s니까 얼마가 나와? 1.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44승이지. 그러다 보니까 3단계 태양의 수명으로 간다. 그러면 2단계에서 구한 에너지량을 태양의 광도인 4 곱하기 10의 26승 줄로 나누면 어떻게 돼? 초에 이걸 방출하니까 4 곱하기 10의 26승 방출하니까 이걸 나누면 3.15 곱하기 10의 17초가 돼. 그럼 1년이 3.1536000이 돼. 따라서 나누면 100억 년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의 수명이 100억 년이지. 지금 몇 억 년 지났어? 그렇지. 50억 년 지났으니까 50억 년 남았으니까 지금 태양은 주결성 단계지. 이해됐어? 그리고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를 보자. 자, 봐봐. 무거운 원소에 의한 핵융합 반응.
자, 선생님 뭐라 했냐? 별의 일생은 뭐가 작용한다? 질량이 작용한다 했어. 별의 질량이 크지? 그러면 짧고 굵게 살아.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빠른 시간 내에 방출하고 다 이래. 근데 별의 질량이 작지? 가늘고 길게 살아. 에너지를 조금씩 오랫동안 방출해. 그리고 태양 정도의 별은 그 온도가 내부 온도가 1억 K 정도밖에 못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원소가 한계가 있지. 꼭 수소가 헬륨이라고, 헬륨이 탄소나 산소밖에 못 만든단 말이야.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매우 큰 별들은 중심부 온도가 30억 K까지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 탄소 핵융합 반응, 산소 핵융합 반응, 뭐 네온 핵융합 반응, 규소 핵융합 반응. 그래갖고 규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뭐가 만들어져? 철이 만들어져. 그래갖고 왜 철이 철밖에 못 만드느냐? 철이 가장 안정적인 원자핵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30억 K까지 올라가고 뭐까지 만든다고? 규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철까지 만든다고. 그러다 보니까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뭐가 되니? 철이. 자, 그래서 봐봐.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날 때 주기율성은 적색거성이나 초고성으로 진화하고 수소보다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에너지를 생성한다. 봐. 헬륨 핵융합 반응은 헬륨만 남은 중시백은 중력 수축한다. 그래서 중력 수축에서 중심부 온도가 딱 몇 K? 1억 K 도달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돼가지고 뭐까지 만든다? 세 개의 헬륨 원자핵이 융합하여 한 개의 뭐가 된다? 탄소 원자핵이 된다. 이해됐어? 그리고 거기서 끝나. 태양 정도의 별은. 근데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이후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원자핵이 무거울수록 핵융합 반응에 필요한 온도도 증가한다. 그래갖고 왜? 원자핵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적 반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태양보다 훨씬 질량이 큰 별은 봐봐. 옆에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헬륨 만들지,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탄소 산소 만들지, 탄소 핵융합 반응에서 산소 네온 마그네슘 만들지, 네온 핵융합 반응에서 뭐 만들어? 마그네슘 만들지, 산소 핵융합 반응에서 규소나 황 만들지, 그리고 규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철까지 만들잖아. 거기다가 밑에 써놔. 고온은 여기는 35 K. 그리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1억 K. 알겠지? 이렇게 규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얼마 필요하다고? 30억 K. 이해돼? 왜? 선생님 말했지. 이 원자핵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전기적 반발력이 커지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야 돼. 이걸 무쓰려면. 이해돼?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언제 만들어지냐? 뭐 구리라든지 금이라든지 우라늄은 언제 만들어져? 초신성 폭발 때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하면서 만들어질 수 있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별의 내부 구조 보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다행히. 괜찮아? 이번에 시험 성적 나왔냐? 다현아? 네. 하고 뭐냐? 화학은 몇 등급이야? 1등급. 그 다음 생명은? 1등급. 그 다음 지구가? 1등급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다 1등급이네? 그러면 저번에도 다 1등급이었지? 네. 그럼 됐네. 다행이네. 다행이나 다른 건 어때? 다른 과목이요? 네, 괜찮아요. 수학은 몇 등급이야? 1등. 그래? 영어는? 네 영어 약하지? 네. 국어는? 1등급. 그래? 그럼 너 한 1.2 나오겠네?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아까 네 전교에서 몇 등이야? 16등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거밖에 안 됐어? 정답 다 맞으면 되게 많았어요.
따져야 되잖아. 네. 등급으로 따지면 여기 걔들보다 낫네? 네. 응? 전과목 다 맞은 애가 있어? 네. 많네? 두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투명이 뭐. 근데 옛날에 쟤들이 걔들은 뭐 하냐? 뭐 하는 애들이야? 응? 지필만? 지필만? 수행평가까지 앞에서. 그래? 네. 걔들이 맨날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둘 다? 읽어보자 이제. 그리고 별의 내부 구조 보자. 별의 내부 구조. 한번 보자. 별의 내부 구조는 봐. 자, 정역학 평형이 있어. 평형이란 건 힘의 평형이란 말이야. 합력이 뭐다? 0이란 뜻이야. 정역과 평형은 합력이 뭐란 뜻이야? 0이란 뜻이야. 그러면 합력이 0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별의 크기가 증가해야 안 해. 그대로지. 그래갖고 어떤 상태다? 주결성 상태가 정역과 평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보자. 정력과 평형은 별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여 별 내부의 기체 압력 차로 인해 바깥쪽으로 팽창하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이 중심으로 수축하려는 중력과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갖다가 뭐라 그래? 정력학 평형이라고 해. 즉 내부에서 중력 수축하면 어떻게 되니? 내부의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올라가다 보니까 밖으로 팽창하려는 기체 압력이 있어. 내부 압력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질량이 있기 때문에 얘는 뭘 하려고 그래? 뭐 하려고 그래? 또?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고 그래. 이 힘이 있어. 수축하려는 중력의 힘이 있어. 그러면 이 힘이 두 개가 어떻다?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합력이 0이지.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야. 이 상태가 뭐다? 정력과 평형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기율성 단계가 제일 길지. 그러니까 별의 크기가 별로 안 커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별은 주기율 단계일 때 머무는 동안 일정한 모양과 크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왜? 정력과 평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주기율성 단계가 제일 길지. 90%니까. 이해됐어? 그 다음 넘겨봐.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별의 내부 구조 보자. 별의 내부 구조. 별의 내부 구조를 보면, 자, 주결성의 내부 구조를 보면, 자, 주결성의 내부 구조. 자, 별의 내부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중심부 영역과 중심부에 생성된 에너지를 표면으로 전달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자, 가지고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 별은 주로 복사와 대류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복사는 물질의 이동 없이 에너지가 빛과 같은 전자기파 형태로 전달되는 거고, 대류는 뭐야? 물질이 직접 이동하거나 순환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 대류는 별 내부에 온도 차이가 클 때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즉 봐라. 일반적으로는 뭐야? 뭐가 있어요? 핵이 있고 수소핵융합 반응하는 핵이 있고 그 다음 뭐야?
이쪽에 뭐가 있어? 복사층이 있어. 복사의 방법에 의해서 전달하는 복사층이 있어. 이해됐어? 그 다음 복사층 바깥쪽에 뭐가 있다? 대류의 방법에 의해서 열을 전달하는 뭐가 있다? 대류층이 있어. 이렇게 된다. 그럼 보자. 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지? 그럼 보자. 별의 중심부에 생성된 에너지가 반지름의 70%에 이르는 거리까지는 복사로 전달되고 바깥층은 대류로 표면까지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이거지. 얘가 복사층이 70%를 차지해요. 그 70%까지는 얘가 복사의 방법에 전달되고 그 위에 대류층이 있어. 그 대류층이 표면까지 전달하지. 근데 질량이 태양의 2배 이상인 별은 어떻게 돼? 야, 별의 중심부와 표면 온도 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뭐가 생겨? 대류로 에너지 전달하고 바깥층에는 뭐가 전달한다? 이렇게 전달하는 거야. 중심 핵 내에서는 뭐가 있어? 대류층이 있는 거야. 그리고 바깥쪽까지는 뭘로 전달한다? 복사에 의해서 전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태양 정도인 별은 뭐야? 핵에서 생산해가지고 70%까지는 복사층에 의해서 전달하고 그 바깥에 대류층이 있어서 대류의 방법에 의해서 표면까지 전달해.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2배 이상 큰 별은 중심부에 온도차가 많이 나니까 핵 내에서 대류층이 있어. 대류층에 의해서 전달하고 나머지 바깥쪽에 복사층이 있어. 그 복사층이 표면까지 전달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질량이 태양의 2배 이상인 별은 별의 중심부와 표면 온도의 차이가 커서 크기 때문에 중심부의 대류로 에너지가 전달되고 바깥층이 뭐야? 복사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에서 단시간 동안 에너지가 많이 방출하니까. 이해됐어? 그 다음 옆에 봐라.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은 전도, 대류, 복사가 있는데 기체는 주로 복사와 대류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야, 별 내부에서는 전부 다 기체지. 그러니까 전도가 없어. 복사하고 뭐만 있다? 대류만 있겠지. 이해됐어? 그 다음 됐고. 그래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중심으로부터 핵, 복사층, 대류층으로 이루어졌고, 야, 질량이 태양의 2배 이상인 별은 중심이 핵, 대류층, 복사층으로 이루어졌다. 이해됐어? 그리고 옆에 보자. 질량이 태양의 2배 이상인 별의 내부 구조는 별의 중심부에는 핵융합 반응과 대류가 함께 일어나는 대류핵이 있고 그 주위에 복사층이 있기도 한다. 그리고 대류층, 복사층이 있지. 이해됐어? 그 다음, 자, 보다. 그리고 주결성에서 거성, 초고성으로 진화할 때 내부 구조 봐봐. 그럼 보자. 자, 주결성에서 이제 이번에 지구학을 따로 안 해도 되지, 이제. 선생님이 처음부터 했잖아. 근데 이번에 앞에 있는 문제 나올 수도 있대요. 어디 앞부분? 그었던 거요. 아, 처음부터? 이런 미친 XX 같은 냐고. 처음부터 그냥 문제만 풀어보면 되지, 알았냐? 그러니까 너는 이제 2시간인데 처음 문제를 풀어봐야지. 한번 다시 풀어봐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그게 아니고 중간에 몇 문제씩 나올 수 있대요. 그래? 어디 부분이? 처음부터? 그럼 풀어봐야 돼? 어떻게 할 거야?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풀어보자. 제일 먼저 쉬운 거부터 풀어보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 풀어야지. 그래. 그러면 주기활성부터 이제
뭐죠? 거성, 초고성까지 보자. 자, 주결성에서 거성으로 되는 것 또는 초고성으로 될 때 진화할 때 내부 구조는 수소를 모두 소모하고 헬륨으로 이루어진 별의 중심부액은 이제 핵융합하는 멈추고 중력 수축을 해. 갖고 그러고 야 봐봐 이게 모두 우선은 여기가 있잖아. 중심부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 나지.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뭘로 바뀌었다? 헬륨으로 바뀌었지. 그러면서 얘가 이제 중력 수축돼. 그럼 그 열에 의해서 바깥쪽이 뭐라는 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 그러면서 이때 팽창돼. 갖고 거성이나 초고성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중심부의 바깥쪽에는 수소각이라고 그래. 수소각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내부 온도가 높아지면서 압력이 증가하지. 따라서 별의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서 바깥쪽으로 팽창하여 반지름이 커지고 표면 온도는 낮아져서 낮아진 주기율성이 뭐다? 거성 또는 초고성이 있어. 봐봐. 얘가 핵융합 반응을 해버리지. 그러면 내부 압력이 세져. 그러면서 바깥쪽으로 팽창을 해. 이게 주기율성에서 반지름이 커지고 표면 온도는 낮아지겠지. 그래서 거성이나 초고성이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질량 정도인 별은 주기율성일 때 노란색이란 말이야. 갖고 거성이 되지. 그럼 뭐가 돼? 붉은색이 돼. 표면 온도가 붉은색이 낮잖아. 그리고 태양보다 질량이 2배 이상인 별은 주기율성일 때 무슨 색이야? 파란색이다. 그리고 거성되면 초고성되면 노란색으로 변하는가? 그렇지. 무슨 색으로 변했지? 빨간색으로 변했지. 이해되니? 그래가지고 자 별의 마지막 단계에서 내부 구조는 마지막 단계는 뭐야?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별은 별의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까지 일어나서 탄소, 산소로 구성된 중심 이거 있지. 별의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돼?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단계는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근데 이제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은 무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규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중심부가 제일 무거운 원소인 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이 황하고 실리콘, 그 다음이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그 다음이 탄소, 산소, 그 다음이 헬륨, 그 다음 수소지.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된다. 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높음으로써 더 많은 핵융합 반응이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철로 구성된 중심핵이 만들어진다. 중심으로 갈수록 더 무거운 원소가 이루어진 양파 껍질과 같은 내부 구조를 이룬다. 그리고 옆에 보자. 수소각은 헬륨으로만 이루어진 중심핵을 둘러싼 수소층을 껍질에 비유한 거다. 수소각에서 일어나는 수소 원자 핵융합 반응을 수소각 연소라고 한다. 좀 쉬어? 쉬세요. 왜 풀어져 있어? 저번에 풀었어요. 저번에 왜 풀었어? 수업하고 나서. 수업 안 했는데? 금방 풀었다고? 아니요. 저번에 이거 여기까지 나갔었어요. 여기 안 나왔는데? 여기까지 나왔다고 옛날에. 네. 그래? 선생님이 줄게 문제를.
자, 이제 또. 자, 어디 펴? 이제. 자, 266페이지 펴.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 외계 행성계 탐사 봐봐. 자, 우리 지구 말고도 생명체가 다른 데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계 행성계를 탐사해. 하고 찾으려는 게 목적이야. 외계 행성계 탐사 봐봐. 자, 첫 번째 뭐 있냐? 외계 행성하고 행성계와 외계 행성이 있어. 태양계 말고 다른 외계 행성계하고 외계 행성을 보자. 자, 보자. 외계 행성계는 태양계 밖에 존재하는 별을 주위를 갖다 공전하는 행성들이 이루는 계야. 자, 우주에는 외계 행성들과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외계 행성은 태양이 아닌 다른 별, 항성 주위를 갖다가 공전하는 행성을 뭐라 그러거든. 외계 행성이라고 그러지. 야, 별이 포함되고 있는 걸 갖다가 뭐라 그래? 계라고 그래. 우리 태양계와 같이 태양과 같은 별이 있는 중심에 별이 있고 그 주위를 갖다가 행성들이 돌고 있는 계를 갖다가 외계 행성계라고 해. 그리고 거기 항성 주위를 갖다 도는 별을 외계 행성이라고 해. 그리고 외계 행성의 탐사 방법 보면 탐사 방법. 다현아, 그러면 외계 행성은 어떻게 탐사할까? 직접 가봐? 졸라리 멀어. 그러니까 직접적인 방법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강이나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행성은 별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 매우 어둡기 때문에 외계 행성을 직접적으로 관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외계 행성은 주로 별을 이용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탐사한다. 그리고 첫 번째 무슨 방법이냐?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식연상을 이용하는 방법, 횡단법이 있고, 세 번째 이제 이렇게 측정한 외계 행성의 특징을 알아보는 게 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니?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갖다가 이용한 방법.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 방법이 있어. 자, 보자. 자,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뭐냐면 물체가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속도야. 그럼 보자. 물체가 관측자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속도다. 야, 소리가 있잖아. 소리가 더플러 효과에 의해서 가까워지면 어떻게 된다? 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야. 높은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뭐냐면 멀리서 있잖아. 앰뷸런스가 와. 그러면 어떻게 돼? 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소리의 높낮이는, 소리의 크기는 진폭에 의해서 결정돼. 소리가 높낮이는 뭐에 의해서 결정돼?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돼. 그러면 앰뷸런스가 오지. 그러면 높은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리고 앰뷸런스가 멀어지지. 그러면 낮은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 진동수가 커지니까 높은 소리가 들리고, 멀어지면 어떻게 돼? 소리가 낮은 소리가 들리니까 진동수가 작아져. 이해돼? 가까이 오면 뭐라? 더플러 효과가 해서 높은 소리가 들리고 진동수 커지니까, 멀어지면 어떻다? 진동수가 작아지니까 낮은 소리가 들리는 거야. 쭉 봐라. 더플러 효과에 의해서 가까워지면 어떻다?
진동수가 커져요. 그리고 높은 소리가 들려요. 멀어지면 진동수가 작아서 낮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이 소리는 파동이지. 빛도 파동이잖아. 그러면 빛도 같은 효과가 나타날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별까지 거리를 갖다가 측정하는 거야. 보자. 자, 그 행성의 중심별은 공통 질량의 중심 주위를 공전함으로 별빛의 도플러 효과가 나타난다.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의 파장 변화로 인해서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옆에 행성과 중심별은 공통 질량 중심을 주위를 갖다가 공전함으로 별빛이 있잖아. 봐봐. 행성이 어디를 도니? 중심별 주위를 돌지. 이랬을 때 봐봐. 별빛의 도플러 효과가 나타난다. 옆에 나왔지? 봐봐. 도플러 효과는 소리나 빛은 빛과 같은 파동은 관측자의 시선에 따라 시선 방향에서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고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아지는 현상. 지금 봐라. 파장이 길어지니까 진동수가 커지지. 그러면 진동수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니? 반비례 관계지. 그러면 파장은 어떻게 돼? 길어져. 그리고 멀어지면 어떻게 돼? 진동수가 줄어드니까 파장은 증가한단 말이야. 이걸 써. 여기다가 써놔. 자, 봐봐. 그러면 봐봐. 자, 어떻게 되겠니? 야, 별까지의 거리가 이제 봐봐. 행성과 중심별의 공전에 따른 도플러 효과 봐봐. 야, 두 천체가 중력으로 묶여 있으니까 두 천체다. 중심별도 질량 중심을 갖다가 공전하지. 그리고 행성도 질량 중심으로 공전하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때 자, 별빛은 무슨 스펙트럼이야? 아가씨, 다현아, 별빛은 무슨 스펙트럼이야? 응? 흡수 스펙트럼 있잖아. 별빛은 무슨 스펙트럼이야?
흡수 스펙트럼이야. 왜? 별들은 우리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오다 보면 원래 별빛은 연속 스펙트럼이어야 되는데 오다 보면 저온의 기체를 만나. 그래서 특정 파장의 빛이 연속 스펙트럼에 흡수가 돼. 그리고 연속 스펙트럼에 검은색 선으로 나타나. 흡수선이 나타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랬을 때, 자, 봐봐. 자, 첫 번째 그림은, 야, 원래 이제 딱 있잖아. 이게 뭐, 여기 있지. 행성이. 뭐, 시선방에서 수소 변화제가 나타나지 않고, 더플러 효과가 안 나타나지. 이게는 가운데 있을 때는.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림 같이 되면 어떻게 돼? 중심별이 지구 관측자에서 멀어질 때 멀어져. 만약에 첫 번째 봐봐. 중심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져. 멀어지면 선생님 어떻게 돼 있어? 진동수 작아지지. 진동수 작아지지. 그럼 파장은 길어지지. 파장 긴 놈이 누구야?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흡수선이 적색 편이가 있는 거야. 적색 쪽으로 치우쳐진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 다음 중심별이 가까워지면 진동수가 커지니까 파장은 짧아져. 파장 짧은 쪽이 파란색 쪽이지. 그래서 청색 쪽으로 치우쳐. 흡수선이. 이해됐어? 또 보자. 첫 번째가 기준이다. 기준이다. 딱 이렇게 있지. 지구하고 중심별이 나란히 있지. 그러다가 요 중심별이 지구 관측자로부터 멀어질 때는 진동수가 줄니까 파장은 늘어나야 되지.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지면 별빛의 파장이 길어지니까 스펙트럼에서 흡수선이 무슨 쪽으로 이동한다? 붉은색 쪽으로 일어나는 무슨 편이가 일어난다? 적색 편이가 일어난다. 그리고 자 이제 반대쪽에 멀리 있을 때 봐봐. 이때는 더플러 효과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나란히 있으면 더플러 효과가 중심별이 지구하고 관측자하고 나란히 있으면 더플러 효과 안 일어나?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때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중심별이 지구하고 가까워질 때 어떻게 돼? 별빛의 파장이 어떻게 돼? 가까워지니까 진동수 커지지? 그러면 파장은 어떻게 돼? 짧아지지? 그러면 파장이 짧은 쪽이 어느 쪽이야? 청색이지? 그러니까 파란 쪽으로 이동하는 청색 편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그러면 특징은 봐라. 자,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움직임이 커서 더플러 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탐사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중심별의 파장을 관측하면 행성의 질량을 관측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2009년에 케플러 우주만원경을 발사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외계 행성이 이 방법으로 발견됐다. 근데 한계점은 뭐냐? 이거는 자, 행성의 공정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때는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되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공정 방향이 이렇게 되지. 내 시선은. 근데 이게 거리가 안 변해. 이거 이렇게 공전하니까 나란히 있어버리지. 계속 나란히 있어버리지. 그러니까 도플러가 안 일어나. 이거는 관측할 수가 없어.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하면 멀어지고 가까워지잖아. 이렇게 보면 얘가 공정궤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 근데 보면 도플러가 일어나. 근데 이렇게 있지. 공정궤도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변하니까 얘가 계속 날아가지. 그러니까 더플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관측하지 못하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관측할 수가 있어. 여기서 지구에서 보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니까. 근데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지.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면 관측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나가내버리니까. 나가면 도플러가 일어난다 이거 안 일어난다 했어. 안 일어난다 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수직이기 때문에 공정궤도면이 시선 방향하고 수직이 되면 관측이 안 일어나. 이해됐어? 그리고 한계점은 첫 번째, 공정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과 수직일 때는 관측이 불가능하다.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야, 이렇게 되면 공정궤도면이 이렇게 되면 관측 가능하다 했지. 근데 이렇게 되면 관측하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어. 그리고 행성의 질량이 작거나 중심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중심별의 이동 속도가 작아서 관측이 어려워진다. 즉 지구처럼 작은 행성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자, 그래가지고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2009년 케플러 우주만을 발사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외계 행성 탐사는 이걸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옆에 봐. 별빛의 도플러 효과. 시선 방향의 속도가 변하지 않을 때는 1번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고 시선 방향 안 변하고, 두 번째는 별빛 파장이 붉은색 쪽으로 이동한다. 즉 별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니까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 그리고 파장이 파란색 쪽으로 치우친다. 청색 편의가 일어난다면 별빛이 관측자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이해됐지? 이게 시선 속도에 의한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한 외계 행성 탐사 방법이야.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식연상. 식연상을 이용한 거다. 식연상이 뭐야? 두 번째, 식연상은 뭐냐? 식이란 건 뭐냐면 한 천체가 다른 천체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거나 어두웠게 보이는 거야. 식이란 건 월식, 일식. 월식은 뭐야?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서 달이 안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일식은 뭐야? 달의 그림자에 의해서 태양이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행성에 가려가지고 그게 안 보이거나 어둡게 보이는 게 뭐다? 식연상이야. 이해됐지? 식연상은 그래갖고 횡단법이라고 해는 보자. 이건 보자. 첫 번째, 중심별 주위를 갖다가 공전하는 행성이 별의 앞면을 통과할 때, 앞면을 통과할 때 별의 밝기가 어떻게 되니? 당연히 가려버리니까 어떻게 돼? 가려보니까 별의 밝기가 감소하겠지. 그래서 중심별의 주기적인 밝기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봐봐.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중심별에 있어. 행성이 있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쪽으로 오면 이쪽이 있을 때보다 이렇게 딱 가릴 때가 밝기가 제일 약해지겠지. 그래서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지. 그러면 외계 행성이 있다는 거야. 중심별 위를 공전하는. 당연하죠. 봐봐.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심별이야 이게. 외계 행성이 이렇게 와. 그러면 조금만 어두워지겠지. 이렇게 하면 좀 더 어두워지겠지. 이렇게 오면 많이 어두워지겠지. 그리고 다시 밝아지겠지. 그리고 이때 얘가 주기적으로 공전을 하잖아.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내가 바라보는 중심별의 밝기가 변하지. 그러면 외계 행성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돈다. 이해됐어? 그럼 보자. 자, 1번에 있을 때는 중심별을 가리지 않지. 내가 정면을 본 거야. 지구에서 정면을 본 거야. 이렇게 본 거라고, 이렇게.
이해됐어? 다행히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내가 지면으로 똑바로 본 거야 이렇게 본 거야. 그러면 1은 가리지 않지. 자, 1이 행성의 중심별을 가리지 않아. 별의 밝기가 가장 밝게 관측되겠지. 2는 조금 가렸네? 그러다 보니까 별의 행성의 일부가 중심별의 일부를 가리지. 가리는 행성이 별보다 어두움으로 별의 밝기가 감소하지. 근데 3번은 많이 가렸지. 그러다 보니까 행성 자체가 중심별의 일부를 가리지. 그러니까 별의 밝기가 가장 어둡게 측정되지. 그러면 야, 우리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별의 밝기가 변하지. 그러면 얘는 외계 행성이 있다는 거야. 외계 행성이 앞으로 가려버리니까 별의 밝기가 감소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방법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특징은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별의 밝기가 크게 감소하므로 탐사에 효과적이다. 중심별의 밝기가 감소하는 시간 또는 밝기의 변화를 관측하여 행성의 반지름도 측정할 수 있어. 많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 별의 크기가 행성의 크기가 큰 거지. 그리고 시계현상이 일어날 때 행성의 대기를 통과하는 별빛을 분석하면 행성의 대기 성분도 알 수 있다. 근데 한계점은 이 행성 공정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할 경우만, 이렇게 봐봐. 이렇게 나란할 경우, 내 시선 방향과 나란하지. 그러면 가능해.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아가고 좀 힘들어. 이해됐어? 그래서 한계점은 행성의 공정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거의 나란할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별끼리 시계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구분하기 힘들다. 공정궤도면이 크게 기울어 있으면 시계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또 하는 방법. 미세 중력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중력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거. 미세 중력렌즈를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 중력렌즈라고 뭐냐면, 태양하고 나란히 있는 별은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질량이 크지. 그러니까 빛이 휘어져. 빛도 휘어져. 중력에 의해서. 왜? 중력이라는 게 있지. 어떤 게 우리가 침대 위에다가 볼륨을 놓지. 그 공간이 어떻게 돼? 볼륨이 들어가지. 그처럼 중력이 센 곳은 공간이 휘어져. 그러니까 빛도 휘어진 공간을 따라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력이 막 세지. 별의 질량이 커서 세지. 그럼 빛도 휘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휘어지겠지. 그러니까 이 지구하고 태양, 이 별이 나란히 있지. 그러면 원래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이 별이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태양이 가려고 안 보여야 돼. 근데 보여. 왜? 빛이 중력에 의해서 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별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해됐어? 응? 이게 중력렌즈였다. 질량이 매우 큰 별이면 중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간이 휘어져. 그러면서 빛이 휜단 말이야. 이게 중력렌즈야. 근데 이게 약간 일어나는 별이야. 미세한 중력렌즈라면 약간만 일어나는 거지. 휘는 게. 이해됐어? 그런 뜻이야. 그래서 미세 중력렌즈 현상은 두 천체가 같은 시선 방향에 있을 때 뒤쪽에서 오는 천체의 빛이 앞쪽에 있는 별의 중력에 의해서 미세하게 굴절되는 별이야. 야, 원래는 날라리 서 있을 때 이 별이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되잖아. 근데 별이 보여. 왜? 빛이 휘니까 중력에 의해서. 중력렌즈 효과에 의해서. 근데 이게 약하게 나타나. 이해되니? 하고 봐봐. 그랬을 때 보자.
자, 그랬을 때, 앞쪽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다면, 행성의 중력에 의해서 추가적인 밝기가 증가하게 나타나 먼 천체의 밝기 변화가 불규칙해진다. 그러면, 자, 지금 봐봐. 별이 지나갈 때는 이게 변화가 먼 천체와 별의 시선 방향이 날아갈 때 별이 먼 천체 앞쪽을 지나가는 별의 중력으로 인해 먼 천체가 원래보다 밝게 보여. 응? 다 했어? 그럼 가. 그리고 내일 끝나자마자 와. 알았지? 뭔 말이냐면, 자 보자.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있지. 별이 이렇게 지나가. 응? 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에 먼 천체가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중력 렌즈에서 이게 이때가 제일 밝게 보여. 별의 밝기가. 근데 만약에 이 중심별 주위에 행성이 있다고 생각해봐. 행성이 공전한다. 그러면 당연히 얘가 같이 따라가겠지. 이 별하고. 그러면서 자 행성의 위치에 따라 만약에 지나갔는데 얘가 여기에 걸리지. 행성이 얘가 지나갔는데 여기 걸리지. 너희 지금 오면 어떻게 해? 이거 세상에. 빨리 가. 저기 이관에 가면 애들이 있을 거야. 이런 경우가 있어. 이 별은 이때가 제일 밝겠지. 근데 지나갔는데 이럴 경우가 있어. 별이 지나갔는데 여기에 있잖아. 여기에 걸린 경우가 있어. 행성. 그러면 어떻게 돼? 중력 렌즈 효과가 조금 나타나지. 그러다 보니까 지나갔어. 원래는 이렇게 나타나야 돼. 얘는. 근데 어떻게 돼? 이때 좀 밝아져. 하고 이렇게 피크가 나타나. 그러면 이 별 주위에 행성이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어? 원래는 얘만 있으면 얘는 어떻게 돼? 이 별만 있으면 이렇게 나타나야지. 이때 제일 가까울 때가 제일 커야 되지. 중력 렌즈에 의해서. 근데 얘는 뭐까지 있어? 행성까지 있어. 하고 별이 지나갔는데 행성이 여기 걸리지. 그러면 요 중력 렌즈 효과가 좀 나타나갖고 여기서 피크가 한번 튀겨.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에 중심별 주위에 행성이 있구나 알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너도 이해됐냐? 자, 그래가지고 먼 천체의 밝기 변화로 인해서 외계 행성의 존재를 할 수 있지. 봐, 별만 지나가면 먼 천체와 별의 시선 방향이 날아갈 때 별이 먼 천체 앞쪽을 지나가면 별의 중력으로 인해 먼 천체는 원래 밝기보다 더 밝게 보인다. 근데 이제 봐봐. 특징은 자 행성의 공전궤도면과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나란하지 않아도 이거는 행성 발견할 수 있어. 왜? 뭐만 상관이 있습니까? 별만 상관이 있습니까? 별만 지나가면 중력렌즈 효과가 일어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지구와 같이 질량이 작은 행성과 공전기의 노변이 반지름이 큰 행성을 탐사할 때도 유리하다. 옛날에 중심별의 시선 변화나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통해서 이용하는 방법은 외계 행성을 발견할 때는 질량이 작은 별은 관측이 안 돼. 그리고 시간상을 이용한 거는 공중기의 노변이 나란하지 않으면 측정이 안 돼. 또 기울어져 있어. 근데 얘는 뭐야? 질량이 작아도 공중기의 노변이 나란하지 않아도 측정이 돼. 이해됐어? 그런 장점이 있다. 두 개의 단점을 커버하지. 근데 한계점은 뭐냐? 외계 행성계가 먼 천체를 여러 번 지나가지 않으므로 주기적인 관측은 불가능해. 얘는 한 번 지나가니까 뭐 주기적으로 지나가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그래서 항상 하늘을 관측해야 된다. 따라서 다른 두 방법보다 발견되는 외계 행성 수는 작겠지. 주기적으로 안 지나가니까. 어쩌다 한 번 지나가니까. 그래갖고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쳐다보고 있어야 돼. 알겠냐? 그 다음 옆에 봐봐. 중력 렌즈 현상을 봐라. 자,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별 또는 은하와 나란히 있을 때 가까운 천체의 중력으로 인해 먼 천체에서 오는 빛이 굴절되는 것처럼 휘어져 보이는 현상으로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고, 또는 특히 별 또는 행성에 의해 휘어지는 걸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한다. 넘겨. 자, 그 다음 직접 촬영하는 법. 야, 워낙 우주는 멀다겠지.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측정 가능하지 직접적인 촬영 방법은 힘들다 그랬지. 그래도 뭐 직접 관찰하는 방법도 있어. 중심별의 밝기가 행성에 비해서 매우 밝기 때문에 중심별을 가리고 행성을 찾는다. 그리고 특징은 행성의 존재를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대기 성분을 분간 관측으로 알 수 있다. 한계점은 지구에서 중심별까지 거리가 멀면 직접 촬영하여 행성을 관측하기 어렵지. 그러니까 지구하고 중심별이 가까운 별만 측정 가능한 거지, 얘는. 이해되니? 그래서 한계가 제일 적은, 한계가 많지. 그리고 외계 행성의 특징 보자. 첫 번째, 외계 행성계의 탐사 목적은 태양계의 행성 과정에 대한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직접 생명체를 발견하며 우주로 활동력을 넓히기 위해서 탐사한다. 그리고 외계 행성계의 탐사 경향은 지구와 같이 크기가 작고 암석으로 된 행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케플러 우주만원경은 외계 행성 탐사를 목적으로 2009년 발사된 우주만원경으로 지구와 크기가 비슷하고 중심별과의 거리가 적당하며 중심별 주위를 약 1년에 한 바퀴 공전하는 외계 행성을 찾고 있다. 왜? 지구하고 환경이 같아야지만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잖아. 그리고 외계 행성계의 특징은 탐사 초기에는 질량이 크고 중심별과 가까운 행성이 주로 발견되었지만 우주만원경 발사 이후 지구와 크기가 질량이 비슷한 행성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초기에는 왜 질량이 큰 걸 갖다 했어?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별에 미치는 행성의 영향력이 커져서 행성을 발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럼 옆에 보자. 외계 행성계의 탐사 범위는 봐라. 외계 행성계는 탐사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이 대상이 된다. 우리 은하가 뭐야?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지. 외부 은하는 제일 가까운 게 안드로메다 은하 250만 광년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 있는 외계 행성계를 탐사하는 게 제일 좋겠지. 그래가지고 외부 은하는 너무 멀리 있으므로 별을 하나하나 구분하여 관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계 행성계 탐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주만원경은 케플러식 우주만원경은 시간상으로 나타나는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관찰하여 외계 행성을 탐사한다.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은 주로 적외선 영역으로 관측한다. 관측 가능한 초기의 우주 상태와 외계 행성계를 연구하는 데 이용된다. 그리고 궁금해 봐봐.
지구 공명의 외계 행성기를 찾는 까닭은 뭐야? 행성의 질량이 매우 크면 중력도 커지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아가기 부적당한 환경이 된다. 만약 지구의 중력이 현재보다 훨씬 컸다면 대기가 지금보다 두꺼워져 원추력과가 크게 나타났을 것이고 대기 중에 물이 증발되어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 또 식물이 이까지 물을 끌어올리는데 힘들어 광합성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생명체가 살기 적당한 행성은 지구 크기 행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응? 됐지?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고 하자. 여기까지 하자. 됐어? 문제 줄게. 선생님. 이해됐지?